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을 이틀 앞두고 양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됐습니다.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0% 낮아진 15%로 확정됐고요. 이와 함께 대미 투자액은 3,500억 달러로 결정됐습니다. 추가로 액화 천연가스 등 에너지 1,000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타결된 내용을 토대로 투자 분야와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2주 후에 정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또다시 양국 간 치열한 수싸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안 내용과 향후 우리 정부의 과제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세 분 전문가 소개합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표현으로 극적 타결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 불가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먼저 세 분께 한 문장으로 이 극적 타결을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주원 실장님. 아쉬운 건 있지만 잘했다. 예.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는 관점은. 예. 네. 어떤 부분이 15% 유럽하고 지금 일본하고 사실 우리가 경쟁을 많이 벌이고 있거든요. 세계 시장 물론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가 같은 관세율을 15%를 부과받은 거 그거는 참 잘한 것 같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하고 쌀 중에 최소 하나 정도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됐었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두 개를 다 지켜냈습니다. 그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그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하면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그걸 지켜냈다. 그거는 잘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봉 교수님은요? 긍정적인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8월 1일 시한을 넘겨서 양국 간의 협상이 제로 포인트로 돌아가고 높은 관세를 맞는 것은 피했다. 아쉬운 점은 있더라도. 하지만 시작이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날들이 많이 남아있다. 알루미늄, 철강, 구리, 반도체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이나 정치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으로부터 또 다른 양보를 얻어낼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3년 반이 남아있다. 이건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현 교수님은요? 네, 두 분의 의견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가면서 조금 달리 보면 아쉬운 부분도 상당히 크다 이런 게 얘기해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일본과 EU만큼 절반으로 완화시키질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 투자 금액이 경제 규모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3,500억 달러를 부담하는 게 자칫 국내 경제에 부메랑 효과로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를 많이 썼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비해서는 자동차와 또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뭐 또 이제 전반적으로 잘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궁금한 점은 이 점입니다. 교수님, 이 원래는 이제 구윤철 기획부 총리와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현지 시각으로 31일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이 될 걸로 봤는데 앞당겨졌습니다. 전격적으로. 또 주 협상 대상자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아니라 러터닉 상무장관이 주도를 했어요. 빨리 당겨지고 러터닉 상무장관이 주도하는 것 어떤 이유일까요? 하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현지 시각 30일 오후 4시 반에 구 부총리 등 한국 협상단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서 휴가를 마치고 와서 내가 직접 한국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겠죠. 그래서 러스틱 상무장관도 그렇고 베센트 재무장관도 협상을 할 때 뭐 한국 정부든 일본 정부든 유럽 정부든 망라하게 제일 좋은 안을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은 이것을 대통령께 보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부실하면은 내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결국에 최종 결정권은 강요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요들끼리는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 최종 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협상에 미국 정부들이 임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8월 2일 마감 시간을 넘기지 않고 한국과 딜을 마무리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도 타결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재무장관의 추천 의견이나 상무부의 의견도 있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참고 사항이고 본인의 어떤 기본 철학에 따라서 신념에 따라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태희 교수님. 그래서 일각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는 또 이 일정까지 같더라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불리했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적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 점에서는 우리가 협상 카드로 내세웠던 부분이 조선 산업의 협력, 나아가서 동맹, 그리고 미국 제조 부흥을 위한 산업 동맹 이러한 그 제안들을 핵심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협상 파트너로서는 베센트보다는 러트닉이 더 맞는 거죠. 그 구도가 이미 이제 감지되었었던 건 사실은 일본 때도 그랬고 러트닉이 자기 자택에 일본 협상단을 부르고 우리도 협상단을 불러서 그렇게 만찬을 하고 협상을 이어갔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베센트와 러트닉 그리고 그리어 이 3자 간의 어떤 파워 게임이랄까 혹은 이 협상의 공로를 트럼프에게 좀 찍고자 하는 그런 구도에서 러트닉이 좀 더 우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협상 카드로서의 산업 협력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과 맞닥뜨려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봉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어차피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가공을 해서 조금이라도 귀에 쏙 넣어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위치가 러트닉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베센트 장관은 월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산업의 부분보다는 좀 환율 이슈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이후에 또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무장관이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국내 정치적 요인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해주셨는데 주원 실장님 일단 이제 일본의 15%, EU, 유럽연합의 15%, 우리 15% 각국의 경제 상황은 다 다릅니다만 15%면 우리한테는 괜찮은 겁니까?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 200개여 개 정도하고 이제 협상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룹핑을 한 것 같아요. 그룹핑한 게 첫 번째는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면 뭐 19% 20% 지금 한 두 나라 정도 베트남 정도 돼 있잖아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또 한국으로 묶는 것 같고 펜타닐주 뭐 이런 거. 그리고 미국에 수출하는 산업 구조가 비슷한 국가들. 그게 유럽, 일본, 한국이거든요. 자동차 비중이 높다거나. 그래서 그 영국 같은 경우는 10%까지잖아요. 그죠? 관세율이. 근데 영국은 사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되고
15%가 아마 앞으로 체결될 국가 중에서는 상호 관세율이 가장 낮은 수준일 거라는 생각이 되고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국이죠. 미국 시장에서 유럽 자동차만 보더라도 유럽산 자동차, 일본산 자동차, 또 우리 자동차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본하고 유럽 수준으로 우리가 15%를 받은 거는 아마 가장 최선의 방법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선님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미 FTA였기 때문에 0%였던 것이 15%된 거 아니냐 이런 또 부담감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제 일본은 사실 미국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만 보면 원래 2.5% 관세가 있었는데 네. 요번에 이제 12.5%를 추가로 해서 15로 맞췄고요. 우리는 무관세였습니다. 사실 FTA에 따르면은 그래서 0에서 15%로 올라왔으니까 우리 가격 경쟁력이 2.5% 포인트만큼 일본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이제 그런 발표를 했는데 뭐 정부의 뭐 노력에 감사한다 그러고 비가격 경쟁력, 품질이나 뭐 그다음에 AS나 이런 걸 통해서 커버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현대 기아뿐만 아니고 그 밑에 이제 부품 업체들도 일정 부분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더 하나 중요한 건 미국 시장에서 유럽산 자동차 시장, 일본 자동차 시장, 한국 자동차 시장 사실은 갈라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 2.5% 포인트의 가격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사실 특정 자동차 회사 제품만 사는 고객층이 이렇게 로열티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미국 소비층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의 변화, 그 일본하고 차이는 크게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마켓시어가 그것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네. 이 한미 상호 관세 협상의 타결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희님께서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선방에 따긴 시장 반응이 냉정합니다. 협상 직후 코스피가 하락한 것만 봐도 시장은 속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본은 협상 후 증시가 상승했지만 한국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쌀, 소고기는 개방이 일단 제외됐습니다. 봉 교수님, 일단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번에 협상은 우리가 쌀, 소고기 포함 안 된 건 잘 됐는데 언제라도 또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요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측에서는 쌀 시장 이미 우리는 완전 자유무역을 하고 있어서 더 개방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소고기 시장도 어떤 제한을 두느냐 아니면은 방역 검역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을 막는 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 한 나라의 경제 주체가 단일 주체는 없습니다. 소비자가 있으면 생산자가 있고 네.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시면은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있고 서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산업의 이익이 적절히 반영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다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축산업이라든지 농업에 어떤 이익이나 관심이 없는 분, 소비를 안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농수산물 시장을 해외에 개방을 해서 사과, 감자가 비싼데 더 값싸고 품질이 좋은 것을 내가 소비하고 싶다는데 왜 정부가 거기에 제한을 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만약에 제가 뭐 현대 기아차에 큰 투자를 했다면은 아니 소고기 시장, 쌀 시장을 미국에 더 개방하더라도 우리 자동차 관세를 일본과 같은 수준의 12.5%까지는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이익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고 산업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이 적절하고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이것을 받아내고 이것은 양보해도 됐다. 이런 시각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치가 더더욱 중요한 것이죠.
미국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해방의 날을 선포하고 그 보편 관세를 각국에 때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응도 갈라지고 있어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GDP 대비 9%에 불과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광폭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아니 1,400만 명 정도의 미국의 제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3억 4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의 소비자 그리고 중소기업을 이렇게 희생시킬 수가 있는가. 이러다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아이들한테 중국에서 수입하는 장난감, 옷, 신발, 전화기 줄 수가 없다. 월마트가 텅텅 비게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 한 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이 꼭 한 주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산업이 100% 주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요구해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 건데 김태형 교수님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 이후에 자신의 이 SNS 상에는 농산물 시장 등 전면 개방의 성과를 이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네. 협상의 내용과는 우리 측 설명하고 좀 다릅니다. 네. 미국 정치적 이유, 미국 국내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는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생색을 내야겠죠. 네. 그리고 전리품을 자랑을 하고 싶었겠죠. 저는 어느 말이 맞느냐고 뭐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우리 정부 말을 믿어야겠죠. 우리 정부로는 쌀과 소고기는 제외됐다라고 하고 트럼프는 농산물 전면 완전 개방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두 개 좀 컨플릭이 있는데 아마 쌀과 소고기 시장은 방어가 되었다. 추가 개방을 우리 정부에서 막은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것은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네. 이게 쌀, 소고기만 빼고 다른 건 또 개방이 된다라는 이야기인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세부 협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주원 실장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 일본과 미국이 이 관세 타결을 했을 때 협상을 타결을 했을 때 NHK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12.5%로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뭐 공개되는 자료들을 보면은 자동차는 한국도 또 일본도 EU도 다 15%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5라는 숫자에 맞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 12.5에 기존 관세 2.5를 내서 15로 맞춘 것 같고, 네. 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15씩을 부과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전체적으로 토탈리 EU, 일본, 한국이 15, 15, 15로 맞춘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협상팀이 자동차를 12.5로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15로 맞췄지만 걔네들이 올라간 폭은 12.5거든요. 기존 2.5에서. 그러니까 우리 협상팀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이 그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자동차 회사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카바는 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사실 많이 고생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12.5를 우리한테도 해라. 그렇게 네. 이제 미국한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워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 대통령실에서도 그 점이 아쉽다는 것을 인정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2.5%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미국 내 결정 구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이미 저쪽에서 이거를 클러스터링, 묶어놓는 것을 이미 끝냈다면은 유럽 연합과 일본, 한국을 같은 배를 태워서 가는데 거기서 한국만 12.5%라는 다른 숫자를 줄 가능성이 과연 있었는지 아니면 15%가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전략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움직여가면서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FTA가 뭡니까? 상호 관세 없이 0%로 무역을 하는 건데 만약에 미국이 그런 기준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항의하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서 만약 인정을 안 했다면 15%라는 것이 이미 결정된 기준이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수순의 전략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거네요. 자, 김태형 교수님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미 간의 FTA 또는 우리는 또 한중 FTA도 상당히 시도를 하고 있고 FTA에 대해서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주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접근이 되면 앞으로 우리와 EU 간에 전 세계의 자유무역 이른바 이 FTA 협정은 사라지게 되고 다 이런 보호무역 장벽으로 개별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미국이 다자주의 통상 규범을 와해시켰고요. 네. 한미 FTA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한미 FTA의 그런 양자주의 통상 규범도 와해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 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건 협상이잖아요. 예.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정해놓고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협상 카드가 있고 미국도 협상 카드가 있는 건데 미국이 그렇게 15%라고 정해놓고서 이거는 레드 라인이다. 그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레드 라인이 있었을 거고 그럼 우리의 레드 라인은 지켜졌느냐. 그것도 똑같이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자동차 부분은 이런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에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0%이고 일본과 EU는 2.5%였는데 그것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불이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따른 대가를 챙겼어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챙겨졌는지 좀 셈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한미 FTA를 와해시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차 부문의 2.5%를 없앰으로 다시 없애는 게 아니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도 한미 FTA를 와해시키는데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미 FTA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지금 행정명령으로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것이지. 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동조하게 된다라는 그런 것은 좀 매우 아쉬운 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3,500억 달러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이 이야기 좀 해야 될 텐데 주원 실장님. 네. 먼저 일본은 뭐 5,500억 달러. 그다음에 EU는 훨씬 더 많은 금액. 우리는 지금 3,500억 달러. 제일 궁금한 건 날짜입니다. 기한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고 언제까지 이 금액의 전부의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잘 모르더라고요. 일단은 기한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최소한의 배려지 않을까. 예. 트럼프 임기 낼 수도 있고 향후 10년일 수도 있고 100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대체적으로 뭐 트럼프 임기 뭐 좀 지나서 뭐 5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한은 없고 예를 들어 이제 우리 3,500억 달러잖아요. 저희가 투자하는 규모가. 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1년 안에 쓰라 그러면 우리 외환위기 겪습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기한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 이게 숨이 탁 막히면서도 숨 쉴 공간을 조금 주는 뭐 그나마의 배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원 교수님, 주원 실장님 그리고 네. 펀드 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펀드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일단은 정부 자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간 사이드 기업이나 네. 아니면은 민간들이 모은 펀드가 이렇게 가고 정부는 일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보증이나 그다음에 대출할 때 또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무역보험공사 또 우리나라로 치면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금 트럼프 1기가 이제 2017년에 그때 처음 대통령이 됐잖아요. 예. 그때부터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 8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 뭐 큰 기업 작은 기업 합해서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1,6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8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3,500억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죠. 네. 다만 이제 우리 큰 기업들은 이제 우리나라에만 외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요 이제 글로벌 국가들에게 좀 그런데 외환들이 좀 있고 또 이제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또 그런 대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 무리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만 한다면 그래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네. 정확하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3,500억 달러 지금 600조가 넘는 금액이죠? 네. 네, 600조 원이 넘는 금액인데 김태형 교수님 3,500억 달러가
잘 협상을 한 금액입니까? 일본이 5,500억 달러고요. 저는 자동차 부문과 아울러서 이 투자 금액 3,500억 달러 한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액수로 보면 예.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같이 퉁쳐서 4천억 달러 얘기를 한 것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상품 무역 흑자가 680억 달러, 한국이 660억 달러니까 너네 그게 비슷비슷한 거니까 4천억 달러 내놔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을 하면 일본의 GDP가 약 4조 달러 정도 되고 한국의 1조 8천억, 1조 9천억 달러 두 배 이상이네요, 우리보다. 그렇죠. 이게 뭐 조금 전에 우리 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에 따라서 또 예. 어떻게 누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 수익이 다 달라지겠죠. 예. 국익이 달라지는데 그냥 쉽게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GDP에 대비해서 보면 일본이 5,500억 달러는 일본 GDP의 14% 돼요. EU는 6천억 달러다. EU GDP가 한 19조 달러 정도 되니까 3%에 불과해요. 네.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가 GDP 대비하면 19%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투자가 만일에 극단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내의 고용 창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연관 산업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같이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큰 거다. 더욱이나 예. 전 세계가 리쇼어링 자국 기업들을 불러들이는 판인데 우리는 또 나가서 물론 우리도 해외 투자를 내서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조선산업 방산산업 그리고 첨단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첨단 산업이 국내가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투자를 한다라는 예. 것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대책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봉 교수님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정치를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일본과 4천억 달러로 처음에 퉁치려고 했던 것처럼 왜 이렇게 돈이 많다고 생각할까요? 뭐 ATM기다, 한국은 돈 많다, 방위비 더 내놔라. 대한민국을 좀 약간 봉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게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 얘기를 우리 여 본부장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닌 다른 나라 협상단과 직접 협상하지 않지만 한국은 특별히 강력급인 당신들과 협상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을 굉장히 존경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협상을 타결을 했죠. 네. 그러면서 돈 내놔라 그런 거잖아요. 존중을 하니까 그것과 동시에 한국은 부자 나라라는 것도 본인이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 포스트 대기자가 쓴 트럼프 자서전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때 국빈 초청을 해서 우리가 극진히 대접을 했죠. 그래서 캠프 험프리 그 평택 미군 기지도 보여줬죠. 네. 이것이 한국이 다 돈을 들여서 부지도 제공해서 주한미군을 위해서 준 것이다. 근데 거기서 좋은 인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차 안에 이 주한미군 평택기지 옆에 있는 큰 거는 뭐냐 했을 때 이게 삼성 캠퍼스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거 봐라. 한국, 일본 이 나라들이 우리 안보 우산의 무임승차에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 내가 80년대부터 뉴욕에서 부동산업 할 때처럼 미국은 계속 봉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시머신이 됐으니까 캐시를 뽑겠다는 거예요. 예. 그동안은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우리가 편의를 제공했으니까 편의에 대한 미국의 정당한 수익을 이젠 거둘 때가 되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고 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부당한 대우가 아니라 아주 공정한 때늦지만 공정한 대우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도 미국의 이런 글로벌 전략을 계속 봤는데 제가 몇 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전 세계 반미주의, 반미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던 것은 이제 냉전 때도 그랬지만 그 부시 행정부 때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또 반미주의가 확 올랐었잖아요. 우리나라도 효순 미선 사건이 있었고 2002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조류가 바뀌긴 했는데 다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사실 이거는 제국주의의 태도예요. 제국주의가 뭐냐면은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니까 너에게는 권리라는 게 없다. 네.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할 힘이 있기 때문에 권한도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트럼프 행정부는 공정이란 이름 그리고 공공재란 이름 안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반발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란 공습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미국의 태도도 그렇고 예. 유럽에 대한 미국의 발언이라든지 태도도 그렇고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 이기 때부터 다시 알겠습니다.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기조가 세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 교수님 영어가 등장해서 이것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 교수님께요. 자, 이 방금 전에 이제 한국으로부터 뭐 좀 더 가져가야 된다는 게 미국의 생각. 한국 돈 많으니까. 그래서 미국의 러터닉 상무장관이 이번에 우리가 이제 투자하는 그 금액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도 처음에는 5대5인 줄 알았다가 90% 이야기를 해서 화들짝 놀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영어로 보면 retain 90%가 나옵니다. 가져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정부에서는 재투자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리테인 그거는 이제 양국이 어떤 공동의 그리고 공식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석하게 놔둔 것은 그만큼 큰 틀에서만 합의가 이루어졌지 총액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한이라든지 방식 더더군다나 그런 이윤에 대한 분배 재사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교환만 했지 합의된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는 또 미래 양국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변성이 예. 있습니다. 하지만 리테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국 내 투자에서 이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적어도 미국 국경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투자라든지 한국 기업이 그걸 가지고 가더라도 미국 내에 다시 이런 제조업, 부흥에 어떤 정도 기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 이런 것이 적어도 그 러트닉 상무장관의 설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네. 투자는 우리가 하는데 보통은 아무리 우리가 양보를 해도 반반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50-50인데 50대 50인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90을 우리가 미국이 가져가겠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그거 조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수익이라는 것하고 네. 트럼프가 얘기하는 그는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투자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또는 경제적 가치 포괄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1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했다.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 일자리가 한국에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미국에 경제적 가치가 발생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90의 숫자를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투자자가 그러면 우리 배앵커께서는 내가 100억을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그 1억의 90%를 상대에게 주고 내가 10%만 가지겠다는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국가에서는 그 더욱이나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그대로 사실이라면 네. 미국에다가 90%를 다 주고 투자 수익을 다 주고 우린 10% 가준다 이런 이거는 내란 외환죄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네. 참고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 이런 관세 무역 협상을 했던 라이터 하이저 USTR 대표랑 같이 일한 스티브 본 전 USTR 법무실장이 최근에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의 무역 적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계속 생산하고 수출해서 미국 소비자가 그것을 샀기 때문에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한 게 아니라 예. 게임의 법칙이 미국한테 불리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무역은 미국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포기한다. 자유무역이라는 실험을 했는데 결국 미국만 손해를 봤다. 무역 적자가 쌓이고 미국의 제조업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아주 근본적인 그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투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한테 가져간 현금으로 재투자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빠져나간 미국 돈을 정당한 이유로 미국에 다시 들여오는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부당하고 이게 숫자가 맞지 않다고 얼마든지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예. 현실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자유무역은 이제 끝이다.
이제까지 미국이 계속 실수만 해왔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 중심으로 가겠다는 것이 새로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반응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경제학 원리와 이론으로도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국익을 지키고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단기적, 장기적으로, 이건 또 다른 과제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원 실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3,500억 달러 중에서 2,0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인데 이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를 이 분야에 상당히 좀 첨단 분야고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인데 펀드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일단 그 분야부터 말씀드리면 네. 예시라고 했거든요. 예, 반드시 글로 간다는 게 아니고 2천억 달러는 사실 트럼프 마음입니다.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는 거고. 그런데 이걸 이제 만약에 우리 속도 말해서 생짜배기로 그냥 거기다 뭐 그런 뭐 미국 기업이나 뭐 미국의 새로운 기업을 뭐 합작 법인을 만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는 2천억 달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트럼프 임기는 할 수도 없고. 네. 그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우리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밝혔던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반도체 기업이나 그다음에 현대차 쪽에서도 뭐 철강이나 자동차도 있지만은 뭐 관련된 첨단, 관련된 뭐 AI 쪽도 투자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걸 또 우리 2차 전지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그런 기업들의 기존의 좀 중장기 투자 계획 규모 플러스 그다음에 뭐 우리 정부나 우리 저 민간 펀드 쪽에서 좀 들어가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자금 지원, 이런 거를 통치는 게 아닌가, 2천억 달러는. 그리고 하나 이제 좀 따로 드릴 거는 뭐냐면 2천억 달러의 예시에 그 알래스카 LNG 인프라 투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빠져 있다고 해서 그 투자를 안 한다는 건 아닌데 트럼프가 상당히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예시에 그게 사실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렇다면은 2천억 달러는 그쪽과는 약간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트럼프가 나중에 또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제 관련 기업들은 사실 알래스카 LNG 투자,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게 세 분의 전문가분 말씀 듣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하루를 몇 시간을 쓰는 건지, 이걸 다 챙기고 미국 국정도 운영해야 되고 본인 골프도 쳐야 되고.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마음에 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마스가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네. 여기에 김태형 교수님, 네. 이번 협상의 사실상 킥은 바로 이 조선업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우리로서는 이 카드를 효과를 극대화시켰을 필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걸 좀 더 그 상품화 시켰으면 좋았었더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패권 경쟁 가운데서 2020년을 전후해서 군함의 수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미국의 군함은 정체되어 있는데 거의 250척 수준에서 250척에서 290척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데 중국은 그 속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으로 몇십 년 내에 미국이 중국을 못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조선 산업이 군함 건조하는 것 몇 개 외에는 잠수함을 포함해서 상선 건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는 군함 건조뿐만 아니라 상선 건조가 필요한 이유는 LNG를 수출하려면 그 상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해군함의 MRO라고 해서 네, 유지 정비, 그 능력이 조선업에 없습니다. 그런 거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나라가 지금 한국인 거죠. 일본이 지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협상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그 MRO가 1,500억 달러 펀드 조성해서 투자하겠다는 게
포함된 걸로 이게 언론에 나오긴 하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 MRO 부분은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정비해 나가고 보수해 나가는 걸로 일거리를 만들게 되면 국내 조선 산업과 고용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산업혁명 협력 산업동맹의 시금석이 될 부분이 이 조선 산업이다. 그건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있고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의 기술 경쟁력과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네. 이번 협상에서 바로 이제 조선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필리 조선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폰 교수님, 이번에 상당히 주목받은 인물은 임명 사흘 만에 미국에 가서 협상에 뛰어든 바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목을 받는데 소고기가 포함 안 되도록 2008년 강우병 사태의 사진을 미국 관계자들한테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우리 재계 인사들이 얼마나 활약했느냐라고 묻자 구체적인 건 이야기해주기 어렵다라고는 이야기했습니다만 삼성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 현대, 하나 김동관 부회장 상당히 일본과는 좀 온도차가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재계 인사들이 많이 나서진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도 각별한 관계라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기 때문에 15%라는 선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많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난 한국을 인정을 하고 우대를 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그런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그냥 생기진 않았겠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사업가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에 기반한 설명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이 없는 상황에서는 강요급에서 트럼프 대통령 모든 전권을 휘두르는 미국 대통령에겐 접근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인 한국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접근 방법은 타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이제 혹자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에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하기 전에 권한대행 체제에서 일찍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하고 타결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혹은 이런 결과를 받으려고 우리가 그동안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협상을 했는가.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나. 이것은 가설입니다. 그렇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타겟 국가는 한국도 일본도 유럽연합도 아니고 중국이었죠. 그러니까 중국과 8월 12일까지 또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 사정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정책에서는 그렇다면 순서는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먼저 타결을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다음 일본이나 유럽연합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처음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스케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 상호간세 극적 타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극적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내용과 향후 과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봉영식 연세대 개원 교수,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님 이번에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본, EU 비슷한 형태로 이제 협상이 됐기 때문에 비교가 되고 있는데 두 주체와는 일본, EU와는 없었던 이 1,000억 달러의 이 에너지 수입입니다. LNG 이제 액화천연가스인데 한 140조 원 됩니다. 우리가 이게 포함이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기존에 중동에서 수입해오던 것을 미국산으로 바꾼다고 보면 된다. 일본과 EU는 없었는데 우리가 들어간 배경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LNG만 1,000억 달러를 수입하기는 어렵고, 예. 그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수입하면 우리 여름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불을 떼야 되는 보일러를 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원유를 포함해서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저도 좀 생각 밖의 그런 그 수입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본하고 유럽 쪽은 그렇게 없었는데 왜 이게 들어갔을까? 개인적으로 우리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는 소고기하고 쌀 중에 최소한 하나는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이것만 가지고 그거를 막았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소고기하고 쌀을 좀 지켜내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 영향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한 해 미국의 무역 적자가 우리가 무역 흑자죠. 한 6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이제 그 1,000억 달러면 상당히 뭐 물론 한 해 동안은 아닐 겁니다. 이것도 기한을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임기 내에 아마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로 뭐 무역 적자를 오히려 넘어서는 또 금액이니까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협상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개인적으로 아마 이걸 가지고 우리 쌀하고 쇠고기를 지키는데 많이 힘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레버리지를 했을 수 있다. 자, 좀 더 이제 우리가 냉철하게 따져보면 주원 실장님 그러면 이제 중동 수입량을 미국으로 이제 수입원을 바꾸겠다는 건데 미국산이 원유나 천연가스가 상당히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는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LNG는 미국산이 확실히 좀 가격이나 품질적으로 좋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유 같은 경우는 지금 WTI 미국산 이제 원유의 표준 가격인 WTI가 어제 가격으로 배럴당 70달러인데 듀바이 가격 중동산 표준 가격은 73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유조선이 온다고 할 때 거리는 비슷해요. 수송 비용 비슷할 거고. 그럼 가격 면에서는 미국산이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산 그 원유 중에 모든 건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이 황 아시죠? 그 옛날에 그 성냥 만들 때 그 황 함유량이 되게 작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제 비용이 확실히 줄어요. 오히려 품질 면에서는 중동산보다 미국산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원유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가격 변동에 따라 매해 수입액은 많이 좀 틀려지는데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원유만 한 900억 달러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중에 한 15.7%인 140억 달러 사실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2016년에는 0.1%인가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하기 이전에. 그리고 LNG는 작년에 저희가 한 400억 달러를 전체 수입했는데 이 중에 12.2%를 미국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원유하고 LNG만 하더라도 미국산이 한 해에 저희가 한 뭐 200억 달러 좀 못 미치는 수준, 그죠? 네. 예. 충분히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비중을 두 개가 뭐 15% 지금 12% 말씀드린 한 30%까지만 올리면 어찌어찌 하면은 그 트럼프 임기 내에 한 1,000억 달러 가까이 미국산을 추가 수입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다만 이제 중동산 원유 비중이 확 줄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하필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는 산유국이에요. 예.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네요. 카타르도 있고요. 카타르, 네. 예. 그런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입이 삐죽 나오겠죠. 예. 뭐 아무튼 그런 좀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네. 빈살만 왕세자 생각도 나고. 네. 봉 교수님, 근데 지금 또 하나가 이제 이번 협상에서 정해진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해지지 않았던 한미 정상회담이 잡혔거든요.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왜 이 시점에 잡히게 된 건지 참 뭐 이제 반가운 일입니다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3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2주라는 이런 시점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 2주 후라는 것은 지금 진행 막바지 단계에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
다시 추가 유예가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우방이자 무역 협력 국가인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아주 좋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인정이나 축하의 메시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백악관 메시지가 있었는데 백악관 누구 명의의 메시지는 아직도 몰라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죠? 이번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6월 선거 때 말씀드리는 것이죠. 네네. 그 외교상으로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태도였어요. 국무부도 그렇고. 그리고 백악관 메시지도 누가 쓴 건지는 모르지만 한국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우려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주체 세력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 세력들의 큰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안보보좌관까지도 전격적으로 경질을 했고 이런 정도인데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런 불신의 눈초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4월 2일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관세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 간의 이런 정상회담이라든지 고위급 외교를 서두를 의향이 없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제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상회담도 2주 안에 한다. 그렇지만 이것이 필요한 조치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것은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번 합의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던 조항에 대해서 요구를 할 또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태희 교수님. 네. 오늘 나온 한미 정상회담의 양국 발언에 대한 비교를 보면 미국에서는 추가 투자금도 2주 내 정상회담에서 발표가 예정이다. 더 있다는 이야기인가? 우리 쪽에서의 설명은 정상회담은 2주 내 예정, 추가 투자 분야는 논의 중이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우리 주원 실장님 말씀하신 건 알래스카 투자 부문이 지금 빠져 있고요. 일본과 대만은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지만 한국은 검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에 참여하는 건 잘한다고 봐요. 그런데 그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경제적 타당성이 지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압력을 가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위비 협상에 대한 압력을 가할 텐데 네. 그에 따르는 방향이라든지 기선을 제압하려는 부분들도 아마 좀 청구서로 날아올 것 같고요. 아까 우리가 논의한 것 3,500억 달러의 투자 방식을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무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상들이 좀 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이 최대한 이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빨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투자가 정말 양국의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미국의 국내의 규제 개선이라든지 행정 절차라든지 투자를 적게 하는 국가에 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에 대한 당연히 프리빌리지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경제적 활동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미국의 백악관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또 프리빌리지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미국이 뭘 요구할까 그걸 방어적 태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참에 미국에 이왕 이렇게 타결이 되었으니까 이후에 이 성과를 양쪽에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그런 요구들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건 봉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이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과연 백악관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논의들이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또 궁금해하는 부분은 에이펙에 대해서 아직 참석 여부를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여부부터 말씀드린다면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지금 브릭스 외교가 사실상 미국의 압박으로 약간 주춤한 상태인데 한국에서 주최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그 참석을 한다면은 미국 대통령은 없고 중국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이펙 정상회의 다음 주최국이 중국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음에 주최국인 중국이 바로 옆 나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최고 지도자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모양이 어색하거든요.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데 예. 미국 대통령이 오지 않는다. 그거보다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동시에 미중 간의 정상회의도 뭐 중국에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제가 좀 김 교수님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정상회의가 꼭 필요하다는 알면서도 굉장히 그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포함 안 시켰는데 여기서 논의하겠다. 알래스카 LNG 개발, 그리고 환율 정책, 방위비도 있고. 방위비도 있고, 뭐 국방 예산 왜 5%로 안 올리니까 2.3%에서 그럼 우리 국방 예산이 120조 원까지 갈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라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반가운 정상회담은 아니겠죠. 그리고 반도체, 구리, 철강, 알루미늄 이 고율 관세는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긍정적인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 계속 남아 있다. 그 방송에서 그 기후 전문가이신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님이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상이 네. 깊었는데 본인 책임이 아닌데도 역대 폭염 기록이 올해 깨질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올해가 정말 무서운 거는 아직도 7월이라는 것이고 8월에 더 무시무시한 더위가 남아 있다는 게 저도 죄송스러울 따름이다. 이렇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도 지금 한 고비를 넘겼지만 3년 반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상대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께는 좀 송구할 정도로 많은 고비가 고통스러운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굉장히 엄중한 시점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와닿는데 이 이야기를 세 분과 좀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방위비는 넘어갈 문제로 보이지가 않는데 주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방위비 나토 영국들에 대해서는 GDP의 5%를 강조했는데 이번에 빠진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이제 막 엮이면 이제 사실 점점 복잡해지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빠진 이유는 그거를 섞어서 할 때는 오히려 트럼프가 뭔가 좀 얻어내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방위비는 많이 뺏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위쪽에서 통상 쪽에서 많이 못 뺏는 거죠. 우리가 마치 이제 그 어떤 과세는 분리 과세를 안 하고 종합 과세를 해버리면 그죠? 누진세가 붙는데 분리 과세를 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전략적으로 이 교역, 경제 이슈와 그다음에 정치 외교 군사 이슈를 좀 갈라놓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2주 후에 우리 이제 정상회담이 있을 텐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김채희 교수님. 네. 그 방위비 이슈는 사실 우리가 좀 썩은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페이크를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스톱 쇼핑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먼저 쓴 게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썼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단계적으로 협상하는 게 좋다라고 국내에 있었는데 트럼프가 원스톱 쇼핑 얘기 나오니까 미국이 저렇게 하려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하자. 준비를 하고 특히 일본이 방위비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서 미국에 갔더니 한마디도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러한 관세 협상에 이러한 페이크를 쓰면서 상대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방금 우리 주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뜯어내고 두 번 뜯어내고 세 번 뜯어내고 이게 더 효과적인 거죠. 등교할 때 뜯어내고 점심시간에 뜯어내고 학교할 때 한번 뜯어내는 게 미국으로서는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게 방위비 협상에서 또 어떤 그런 논리와 또 미국 자국 우선주의의 그런 주장이 나올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법에 세뇌당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그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공교롭게도 방위비는 우리가 아쉬운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안보이고 이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협상은 지금의 관세 협상보다도 훨씬 더
기울어진 그런 협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페이크를 쓰다는 표현은 속임수를 쓰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봉 교수님, 그래서 궁금한데, 자, 이 방위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조정을 한다, 또는 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하나는 지금 주한 미군의 역할을 북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 이렇게 역할 변경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자, 방위비와 주한미군의 성격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2025년 여름은 두 가지로 기억될 하나인 것 같아요. 최대 폭염, 100 몇 년 만에 폭염이라고 그래요. 열대야가 제일 많았다고. 두 번째는 트럼프한테 시달린 2025년 여름.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협정은 이미 있습니다. 단연간 협정을 우리가 체결을 했어요. 지난해. 예,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카드가 많은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원금보다 무서운 게 이자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 이번 말고 지난번 협상에서 우리가 실수했던 것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것을 국방 예산 증가율로 바꿨습니다. 근데 그러면 원금에서는 우리가 이익을 좀 볼 수 있어도 이게 물가 상승률보다는 국방 예산 증가율이 3배 정도이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할 수 있는 총액을 잘 주더라도, 우리가 아쉽더라도 이런 상승률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 기준을 고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그 주한미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데 맞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이제 역할 변경이라든지 한미 동맹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의 태도는 뭐냐면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새로운 전략이 이미 굳어졌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붙박이 병력으로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국이 북한보다 경제력 군사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책임을 전적으로 져라. 그 상황에서 전작권도 한국이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대신에 주한미군은 역할도 변경시키고 따라서 규모도 축소해서 전략적 유연성을 최대화하는 지역 안전군으로 변경을 시키겠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은 협상을 해서 우리의 입장 관철이 가능하고, 어떤 것은 이미 기차가 떠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맞춰서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구성을 하고 한미 간의 정상회담을 준비해야지, 없는 것을 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협상을 한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저쪽에 유리한 그런 결과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단치 않은데, 주원 실장님께 이것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도 미국이지만 또 중국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협상을 보면은 계속 뭐 그동안에 또 중국 때리기를 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는 별로 또 발언도 없고, 양국이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국의 이제 작년 기준 무역 적자 규모가 이제 1조 달러가 넘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중에 한 25%가 중국이 무역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도 중국하고 무역 적자 규모가 비슷해요. 근데 유럽은 뭐 여러 나라들이 한 번에 뭉쳐져 있고, 요번에 이제 EU하고 관세 협상으로 이제 일단락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무역 그 전략의 최종 목표는 중국입니다, 사실. 중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무릎 꿇려야 되는 게 트럼프의 생각이고, 예. 다만 이제 중국과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 쉽지 않은 게, 단순히 무역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군사적인 문제도 있고, 뭐 펜타닐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또 사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 비용을 충당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90일까지 연장해 주는 게 뭐 특혜를 주는 거냐?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베트남이든 이렇게 그 관세 협상을 했잖아요. 체결했잖아요.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환적을 했을 때는 보복 관세를 엄청나게 매긴다. 그게 중국산 제품을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금 반도체 이제 관세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품목별 관세요. 네. 단순히 반도체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에 품목 관세만 매길 것 같진 않아요. 반도체가 사용된 전자나 IT 기기가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반도체에서 관세도 매길 것 같거든요. 마치 최근에 이제 가전 제품에 철강 제품이 사용되면 그 매기듯이 그것도 역시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숨을 좀 길게 쉬고는 있지만 중국을 째려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90일 후에는 물론 이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90일의 마지막 날이 앞에 우리 에이펙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를 겨냥해서 뭔가 중국과 큰 결과를 얻어내고 싶은 실제로 뭐 무역 투자 줄이고 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 국민한테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을 가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고요. 분명히 저는 에이펙 전에 뭔가 결론을 내릴 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압박에 압박을 해 들어가는 중이다. 자, KBS 열린 토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짧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남은 기간, 협상의 남은 기간 준비해야 할 것,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만남 전에 어떤 걸 좀 콕 집어서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지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형 교수님부터요. 네, 이번 협상을 통해서 양국 간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다행입니다.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양국 간의 산업 동맹, 산업 혁명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 신뢰 회복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고 경제 심리를 올리는 부분이고 나아가서 중국 리스크뿐만 아니라 미국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빠져 있는 CPTPP, 환태평양 경제협력 그 포괄적 경제 협력체에 신속히 가입해서 그 완충력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폰 교수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이번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500억 달러 15% 이게 합리적이냐. 근데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휘청거리던 글로벌 공급망 체인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죠. 미국 중심에. 그러니까 냉전의 에치스 라인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된 다음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번에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함으로써 경제 에치스 라인에서의 우리의 포지션은 계속 위치는 유지됐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원 실장님.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환율이나 국채라든가 뭐 이런 예상치 못한 그런 이슈가 등장할 수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예상치 못한 안미 경중에 대한 이슈를 들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아직도 우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계속 뭐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끊고 이제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들어오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 부분을 만약에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제시를 할 때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것도 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한 대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필요하다는 세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